자, 이번에 이제 위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이 원효 같은 경우에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한 데 반해서 위상은 이제 위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제 왕권을 신라의 전제 왕권을 어떤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의상이죠. 자, 의상은 원래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의상하고 원효가 이제 같이 갔는데 하룻밤 동굴 속에 자다가 원효가 목이 말려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나이 깨보니까 거기에 해골물이 마셨다. 그래갖고 이제 깨달았고 그 뭐냐면 원효는 이제 국내에 남고 의상은 해외 유학을 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전형은 서사고요. 의상하고 이제 원효는 동시대 사람이 맞긴 맞는데 서로 간에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신분도 달랐고요. 자, 하여튼 당나라에 유학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신라에 귀국해서 하엄정을 창설했죠. 그래서 이 하엄정은 중국에서 이제 뭐냐면 창설한 그 종파인데 뭐냐면 신라의 그 하엄정과 다른 중국의 하엄 사상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하엄정 을 창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에 유학한 후에 귀국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왜 귀국했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나라 고종이 신라 침공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본국에 귀환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상의 불교는 호국불교 요소를 좀 벗어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호국불교적 요소가 여기 남아있던 것이 이는 1화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있죠. 그래서 이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긴 있는데 왕주불 사상에 입각한 호국불교 정통을 계승했지만 원강이나 자장 단계 불교에 벗어나 왕실불교, 기족불교에서 일반민을 포함한 전국적인 불교로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좀 보편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호국불교 성격은 여전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나라 침략을 위해서 귀국했다는 사실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효 위상의 하엄 사상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 하엄 자체가 모든 걸 포용성이 있는 사상이거든요. 다양성. 이런 그 포용성이 상당히 다양해서 그 당시 모든 종파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깔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책이 뭐냐면 하엄일승 법계도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화엄 사상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림과 함께 그 밑에 텍스트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법성은 원통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모든 불법은 그동안 원래 고유하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화려하고 막 시각적이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공하다는 거야. 원래 모습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 색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뿐이고 다 공하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는 색직시공, 공직식생이죠. 이때 공이라는 의미는 인식론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다 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이나 세계는 다 공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제 그 하원 사상의 주요 내용이고 당연히 하원 사상은 요걸 볼 때 중간학파 계열이야. 중간학파, 유식학파 계열이나 중간학파 계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원흉을 강조했다. 그 원흉이라는 것은 여기가 있죠. 하나가 일체이며 다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고 곧 다다. 일찍다 다지길. 일찍 일체 다지길.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왜 강조했냐. 자, 여러 가지 분열된 거지만 결국 하나로 기인하고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심을 당연히 신라의 왕이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모두 들어가 있고 많은 것을 전제에 있으며 많은 것이 또 하나로 전제해서 성립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기사상, 일찍다, 하나가 다다는 영지사상이고 다지 여러 가지 하나로 어, 기일되는 성기사상이야. 그래서 하나 일찍다라는 것은 하나는 여러 가지고 그다음 다지기는 여러 가지가 하나다 이런 의미인데 특히 강조되는 것은 요 연기사상보다는 요
성기 사상이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열돼 있었잖아요. 하나 통합됐죠. 어디를 통해서? 전제왕권, 신라의 전제왕권을 통해서 통합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지기를 상대적으로 연기보다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흉 사상의 핵심이 법계 연기거든요. 법계 연기는 뭐냐면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서로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고 하나 융합을 시키는 것이죠. 전치와 부분, 본질과 형상들의 관계 속에 일어난 모순과 무질서를 조화와 안정 속에서 세계를 이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식 대상을 인식할 때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죠. 이건 공하잖아. 그렇지만 우리 색을 통해서 인식 주체가 색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을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요거와 관련된 것이 법계형인데,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관련 속에서 우리가 상을 인식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칠판이 있고 칠판 지우개가 있고 그다음 분필이 있으면 이 칠판 지우개, 분필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유기적인 통해서 인식하는 거야. 칠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칠판 지우개하고 분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칠판이 인식되는 거고, 지우개로 인식되는 것은 칠판과 분필이 있기 때문에 지우개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화와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에 맺혀지는 거죠. 인식하고 온 거. 이게 법계 연계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 조화와 안정이라고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요거와 연결되죠. 그리고 신라의 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을 통해서 신라 왕실을 중심으로 조화와 안정의 세계를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원흉 사상과 법계 연기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기족의 반민, 유민 호소 문제 등 대립성과 다원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립성이나 다원성을 통일하는 이념을 중대 전제왕권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앞에서만 성기를 강조했던 이유, 통합을 강조했던 거, 통합의 주체로서 그 당시 중대 전제왕권을 둔 거죠. 신라 왕을 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과 다의 상호 위존성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정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전체 구성의 조화와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것만 들어보면 마치 의상이 어 그 전제왕권만 강화시키는 그런 논리만 제시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대중지향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용 논리는 그렇게 해석돼서 나름대로 전제왕권을 강화했지만, 실제 의사의 활동을 보면 이론과 달리 나름대로 왕권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정토 신앙을 수용했어. 정토 신앙 같은 경우에는 각 종파에서 수용됐거든요. 화엄종도 당연히 수용됐겠죠. 그래서 간음 신앙과 미타 신앙을 화엄종단의 중심 신앙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구속사의 무량수전에 비로자자부를 대신해, 이게 비로자자부는 이제 그 화엄종에서 강조되는 부처거든요. 그 대신에 대신 정토신앙에 강조한 아미타불을 안치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신분초월적인 교단을 운영했다. 그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간호도 있고요, 노비 출신도 있고, 병졸 출신도 있고, 일반민 출신도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귀족계급, 진골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평민계층들도 적극적으로 뽑아서 자신의 어떤 교단의 제자로 삼았다. 이런 것들은 대중지향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있고 중국의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신라승들의 중국의 활동 내용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해초죠. 해초는 인도를 왕래하면서 망우청축 국전을 저수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왕후천축국천이라는 건 뭐냐? 천축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인도죠. 인도를 왔다 갔다 한 기록물 이런 뜻이야. 요게 이제 그 기록했다가 없어졌죠. 사라졌다가 나중에 페리오가 중앙석굴에서 발견했어. 이 페리온 사람이 그다음 여러 서력들을 이제 발굴하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동왕석굴에 있는 그 뭐냐면 곳에서 왕후천축 국전을 뭐냐면 발견을 했죠. 그래 갖고 발굴했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 중에 예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다음에 이 김교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교각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중국에 가서 포교와 고행 활동을 했다고 해요. 지장보살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인가? 여기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밀교를 볼게요. 자, 밀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원래 대승불교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형교가 있고 밀교가 있어. 형교라는 것은 어떤 참선, 경전을 통해서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밀교는 이거보다는 주는 외형적인 거, 어, 그다음에 의례의식, 의례나 아니면 주술, 주문 이런 걸 통해서 선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교보다는 밀교가 좀 약간 민중지향적이죠. 참고로 형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 있죠. 뭐 교종이나 선종교를 다 이 형교단 범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밀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의례나 주식이나 이런 주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 성불하기 때문에 좀 약간 대중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것들이 상당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밀교는 크게 이제 중국식 밀교는 진원종하고 티베트 종교인 하나인 남아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밀교라는 거는 중국의 불교인 진원종이야. 그래서 이 진원종은 그 당시 불교 대중에 크게 기여했다.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원찰이 있는데 원찰이라는 것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만든 사원이야. 이걸 원찰이라고 해. 원찰.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찰 내용들을 쭉 보면 호국살찰이 있는데 문무왕 때 만들었던 사천왕사가 있고요. 원찰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자 호국사단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했던 간음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파식적에서는 문무왕을 기리한 사찰인데 이 만파식적은 전설상 필인데 이 필을 불면 왜구를 쳐부실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문무왕이 죽을 때 자기는 이제 무덤을 만들지 말고 화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지탑에 화장을 한 다음에 뿌린 장수가 대왕왕인데 대왕은 바로 앞에 간음사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은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조그만 터가 있죠. 지금 터. 예. 그리고 그 감암사를 만들 때 그 문무왕이 동이 용이 됐다고 전해지니까 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이 간음사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왕실의 원차에 관리는 주로 이제 주요 사찰에 성전이나 간청을 설치했고요. 책임자는 각 부의 장관급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신앙을 보죠.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 자, 정토신앙은 이제 내용을 보면요. 여기 기록인데 제가 이걸 앞부분에 중부 신어왔거든요. 사료들. 잠깐만요. 편집하다가 예,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어로 이렇게 씌워 놨어. 예. 요거하고 요 뒤에 있는 사료가 그 뭐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지우시고 요게 정토신앙과 관련된 거니까 요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정토신앙 쪽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동왕 때 관련된 정토신앙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토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정토신앙이 각 종파에 수용돼 있어요. 예.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정토정이 없어요. 예. 그럼 정토신앙이 뭘로 구성되느냐 보면요. 정토신앙은 크게 미륵신앙하고 미타신앙으로 구성할 볼 수 있는데 자, 미륵신앙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나눌 수 있어. 자, 상생신화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왔죠. 자,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의 왕생을 기원한 거예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 수미산이라는 곳이 이상적인 어떤 산이 있거든요. 수미산에 여기에 이제 도솔촌이 이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예토가 있고 정토가 있고 정토 밑에 도솔촌이라는 곳이 있어. 도솔촌이 있는데 이 도솔촌은 미륵불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 도솔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상생신앙인데 이 상생신앙은 주로 이제 어 누가 믿었냐면 귀족들이 신봉을 했어요. 귀족들이. 그래서 상생신앙을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있죠. 그 관련된 경동왕 때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게 인제 뭐냐면 상생신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 가지고 살아있을 때 수미산 위에 있는 도솔촌으로 이렇게 가서 사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상생신화고요. 하생신화는 뭐냐면 그 일종의 미륵불 그 미륵하생 메시아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원의 미래에 그 성령 정령성에 치를 때 하생한 미륵불의 설법을 구제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이제 시타르트 고타마 시타르트가 죽은 후에 몇 경년 후에 미륵불이 내려와서 이 세계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정성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미륵불이 내려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일종의 메시아적인 요소가 띄고 있는 게 하생신앙이고요. 자, 그래서 이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타신앙이 있어요. 미타신앙은 뭐냐면 여기죠. 여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인제 불교 대중을 크게 동 공헌했던 그런 신앙인데 요 미타신앙은 이제 어떤 거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외우면 서방 전투에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이야. 예. 그래서 간음신앙과 연결돼 있는데 앞에서 말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뭐와 아미타불을 믿고 기이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연불만 외우면 서방 전투, 죽은 후에 왕토, 정토 세상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도솔청에 가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미타불은 그 뭐냐면 지금 현생 여기 있는 그 현재 그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저쪽 그 뭐냐면 도솔청이나 그 이제 정토를 주관하는 그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뭐냐면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때 나타나는 게 가능신앙이에요. 가능신앙은 이 아미타불의 보초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성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뭐냐면 계속 세속사에 남아 있는 사람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간세음 보살인데 간세음 보살은 민중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간음 보살을 모시는 간음 사찰에 가 보면 많은 돈이 모인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인제 자기 아들 명문대 가 달라. 어떤 시험을 붙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있는 게 간음 사찰인데 그래서 이게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신앙이 주요지만 미타 신앙은 거기에 그 간음사형 보살 같은 그 보조적인 존재인 보살 신앙도 있다. 간음 신앙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미타 신앙은 신라 중대에 확대돼서 불교 대중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미륵 신앙은 삼국시대 귀족들이 인제 신봉했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 민중이 성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생신앙은 이 통일신라 때 인제 했고 여기 이제 귀족들이나 그다음 평민들도 이제 신봉했지만 귀족들을 위한 신앙이었고요. 그다음 하생신앙도 원래는 이제 귀족들이 이제 믿었던 신앙이었는데 삼국시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들어가면서 미륵 하생사 사상을 민중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미륵 신앙은 민중들이 믿는 종교예요. 원래는 이게 삼국시대는 그 귀족들이 주로 믿었지만 민중들이 점점 믿어지게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미륵불이 우리를 구원해 갖고 이 세계를 번영시킨다면서 수많은 이제 한중일 시대 때 반란들의 어떤 사상적 모태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삼국 시대 때 이걸 적극적으로 그 미륵 하생 신앙을 이용했던 사람이 뭐냐면 누구예요? 궁예잖아요. 살아있는 미륵이라면서 예. 간신법 동원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인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종하고 선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교종은 특징이 뭐냐면
경전에 의거해서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는 불교 종파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성불을 할 때 뭘 목적으로 한 거죠? 예. 이건 불경을 목적으로 불경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경 같은 경우 한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귀족 계급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상대적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교종은. 신라 중대 확대됐는데 주의할 것은 이 교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중국엔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교종이라는 용어는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선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이런 불경을 중심한 그 교단들을 통칭해서 그냥 교종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종의 오교를 보면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외워둘 필요 있겠죠. 예, 5개의 종파를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보독의 열반종이 있고요. 이 열반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 영계소운이 불교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도교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그게 뭐냐면 어 열반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도연이라는 승려도 열반종 승려인데 이 사람이 또 일본에 가서 또 열반종을 정파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 열반종에는 불성이 일체 중생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앞에서 불성 논쟁 과정에서 귀족과 왕만이 불교 성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민중들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원효와 마찬가지로 열반종도 민중들도 잘 닦으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열반종 관련된 내용이고 계율종 같은 경우에는 자장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계율종과는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이 모두 중요시했다. 그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법성종이 원효가 세웠고요. 하음종 위상이 만들었고 법상종은 진표. 진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성종 각가지 있죠. 태연이 살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설이거든요. 이 진표가 있는데 태연이 맞아요. 태연. 예, 태연.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표 태연설도 있는데 태연이 맞아요. 태연이. 예. 태연 고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을 넘어갈게요. 성종은 이게 이제 기록에 보면 신라 중대 때 도입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널리 뭐냐면 퍼진 거는 하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하대 때. 예. 그래서 이제 선종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종파들 교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선종은 성종 구선이라고 해서 이게 종파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수미산파, 사자산파, 사골산파 여기 쭉 있죠. 지역별로. 예. 자, 특징을 보면 참선과 자선을 중시한다. 그래서 뭐 교종 같은 경우에는 불경을 통해서 성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불을 불교가 아니라 참선과 자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유식학파에서 발전된 것이 선사상, 선종이거든요. 마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마음을 닦는 참선과 자선을 중시 여기고 그걸 통해서 불성을 깨달으며 내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으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적인 걸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형 미술이 발달하지 않다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게 부도예요. 이 부도라는 것은 그 당시 선승들의 살이나 이런 뼈를 추려 가지고 만든 기념하기 위한 탑인데 탑의 일종이에요. 근데 교종의 탑은 상당히 화려한 데 비해서 요 부도는 상당히 단순하죠. 예. 이런 것들은 참선과 자선을 중시하는 어떤 선종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각 성문별로 산문별 종파성이니까 산문이라는 거는 앞에서 구산을 말해요. 구산, 수미산문, 뭐 성골산문, 사자산문 이렇게 구산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선종에서 강조하는 이심전심이야. 마음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심전심은 뭐냐? 부처가 그 당시에 이제 잠깐만요. 제 목이 좀 쉬어가지고 물을 마실 필요했어.
자, 부처가 이제 어느 날 그 석가모니가 길을 저기 제자들과 산책을 가다가 뭔가 연꽃을 보고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꽃을 보고 웃은 것을 보고 가범이 나는 승려가 그 뜻을 알고 같이 웃었다고 해.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의 마음이 이 가범이 나는 승려한테 넘겨간 거죠. 그래서 넘어간 거죠. 이걸 이심전심. 자,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그 뭐야 이렇게 불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스승의 마음을 제자가 아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중요하냐면 스승의 인정을 받아야 돼. 음. 그래서 이런 사단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선종인데, 자, 예를 들어 선사가 있어. 자기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자승들이. 근데 이 선사가 이제 자기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계보를 주거든요. 자기 얘가 진정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해 갖고 자기가 먹고 있는 이제 뭐 그릇이나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 이 스승이 이제 그 제자가 이 다음에 선문을 이어받아. 그때 이제 방법이 이신전심이야. 나의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한테 가느냐, 제자가 내 마음 누가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부처의 마음을 가법이 알듯이 그래서 선사의 마음을 제자가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정확히 아는 제자에게 자기의 어떤 계보를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징표도 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종은 이 설의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사와 제자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이런 대통성, 정통성이 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그 사상을 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선사의 마음을 깨달음이 제자한테 가고 이 제자가 또 자기 제자들에게 오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종파성이 상당히 강하다. 배타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을 깨닫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불성을 깨닫기 때문에 불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선정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걸 좀 정리해 보면요. 부처님의 말씀보다 불법보다는 불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불성은 뭐야?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불립문자예요. 문자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심성을 깨닫는다. 예, 이심전심을 통해 깨닫는다. 교회 별점. 이심전심을 따로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걸 중시여긴다. 그래서 불경을 이제 교회 별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기 그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하고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직지이심 경성오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뭐냐면 불성을 바라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온갖 세상의 어떤 풍파,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내 마음속의 불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서 참선을 통해 걷어내서 내 마음속의 불성을 보고 그걸 통해서 선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직지인심 경성모도야. 그러니까 온갖 편견을 벗어나 참된 마음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직지성불, 직지성불은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깨달으면 불성이 있다는 깨달으면 나는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거와 연결돼 있어요. 자, 선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북중선하고 남종선이 있어. 자, 북중선은 신수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남종선은 해내이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강북쪽에서 발달됐고 강남에서 강조되는데, 북중선은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점점 기족화되기 시작하고, 그 남종선은 한순간에 깨달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신라의 주류는 주로 이 남종성, 도농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농. 어떤 분은 이제 고려 시대 때 누가 있었죠? 의천이 있죠. 의천이 그 도노 점수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도노는 이게 뭐 우리가 선종이고
요게 점수가 교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도식화 시켜서 이제 교과서나 몇 개 적혀 놨잖아요.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번호나 점수나 다 이게 선종의 깨달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의촌도 그 두 개의 깨달은 방법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먼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점진해 가 갖고 본원을 강조한 거야.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거. 점수를 그다음에 또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보려면 열심히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점수가 되는 거고, 목적을 깨달은 건 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먼저 교사가 돼야 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점수가 되는 거죠. 도노 점수가 그 의미예요. 먼저 깨달은 다음에 점수를 내라. 그 도노를 더 강조한 거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종 이런 점수는 그 교종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도노와 점수는 다 선종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북종성, 남종성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거의 중대 때 들어서 하대 때 확산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뭐 가지산파에서 시작해서 수미산파까지 했는데, 요게 이제 출신들 보면 되게 다양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골산파나 성주산파 같은 육두분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림산파는 호족 출신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출신도 구성돼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육두품, 진골, 호족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선종은 주로 누가 믿었죠? 호족들이 믿었죠. 선종이 교종보다 단순하고요. 일단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성불하면 불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 교종 같은 경우에는 불경을 익히기 위해서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하는데, 교단 속에서 활동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니까, 성불할 수 있다고 강조하니까 이게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그 내가 한 세력을 이루면 나도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논리로 이게 비약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호족들이 상당히 좋아했다. 자기도 세력을 이루면 중앙정부 지키고 뭐냐면 그 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도 깨달으면 성불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와 또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깨달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정 중심의 어떤 그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지방 호족들의 의식이 부합되다. 혁신성과 단순성이 부합되면서 호족들에게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 선종은 우리는 이제 좀 호족이나 민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보잖아요. 대중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종교예요, 이게. 엘리트.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번뇌와 이런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엘리트들이 믿는 쪽이야.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대부들이 많이 믿었고, 중국은, 근데 일본은 이제 무사, 사원화의 계층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선종을 대중화와 호족과 연결되지만 좀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들이 믿었던 지식인 계급들이 믿었던 종교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선종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소백산맥 이남의 지역성을 탈피했다. 이 소백산맥 이남은 신라죠. 그래서 교정 중심의 어떤 불교 체제에서 벗어나서 있고, 고려 왕조의 건국에 정당성을 말했다. 앞에서 말했던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불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논리잖아. 내가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 나라를 이루면, 한 세력을 이루면 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선종은 상당히 중국화된 불교야. 선종이 도입됐다는 것은 중국의 문화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와 이해도 확대됐다. 그 지방 문화가 활성화됐다. 선종을 주로 믿었던 게 호족들이니까 그런 거죠. 이 선종이 도입되면서 다른 종파도 자극을 받아서 인제 종파가 점점 교단의 모습을 띠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교라고 하는 것도 중대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라 하대나 고려시대에 넘어가서 이런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소급해 갖고 인제 뭐냐면 말한 것이 오교거든요. 예. 그래 갖고
시조가 형성되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각 교단에 시조가 만들어지죠. 이때 시조라는 것은 중대나 그 앞에 있는 삼국시대 때 시조들을 자기의 어떤 교단에 시조로 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소급해 갖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교리상 특성의 소위 경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교단 조직 요소들이 갖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리상 특성의 소위 경제는 뭐냐면 자체의 의복과 경전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교단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형성됐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그 의상의 하음종이고요. 그 후에 신라 하대 때 이제 선종에 자극받아서 이제 각 종파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교단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신라 하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교단에 만들어진 추세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걸 만들어지면서 그전에 있었던 이제 삼국시대부터 신라 중대 등등등 해 갖고 그런 것을 그 시조들, 그 유명한 승려들 자신의 어떤 시조로 이렇게 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게 다 선종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선종의 그 영향은 이원성을 극복했다는 거죠. 교종불교가 가지고 있던 교학연과 선종의 신앙성의 이원성을 종교상과 일상적 상의 이원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할게요. 교정불교가 가지고 있던 교학연구와 신앙의 이원성, 이런 것들과 종교상과 일상적 삶의 이원성을 이 선종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 세속적인 세계도 지배에서 깨달아 얻으면 자기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런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교종의 불교의 어떤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다음 보편적 개체로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불, 그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나도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왕조의 신성족을 포함한 건국사나 진종서학을 쇠퇴되고 하층민도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 존재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혈통의 신분 차이를 강조하는 골품제를 붕괴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종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선종의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에요. 예. 그래서 선종을 깊이 하시려면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인고 수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도교를 보죠, 도교. 도교 요번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예. 사택지적비 관련해 갖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요, 도교가. 자, 한국 도교의 특징을 보면요. 비교단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대중적이야. 그러니까 한국 그 도교는 중국의 도교와 달리 교단이 없어요. 다체적인 교단이 없고요. 그래서 인제 주로 민간 신앙 차원에서 또는 불교나 이런 데서 수용을 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널리 전파됐다. 예. 자, 고구려는 부터 보면 고구려가 중국부터 도교를 먼저 이제 도입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중국부터 도교를 먼저 도입했다. 이게 음.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때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는 오도미도교 계통이라고 하거든요. 천사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그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예. 특히 이제 도교를 강조했던 사람이 영계성운이야. 영계성운. 그 영계성운이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장려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열반종을 창시한 것도 요런 배경이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그 벽화를 보면 6 세기에서 7 세기 때 벽화의 특징을 보면 되게 도교적 성격이 되게 강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강서구분의 어떤 그 사신도죠. 예. 그래 갖고 여러분들 인제 각각의 이제 동서남북 해 갖고 지키는 방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무, 백호, 청령, 주작, 이런 사신도들을 그 당시에 인제 어 벽화로서, 무덤 벽화로서 많이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제를 보죠. 그래서 인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택지적비가 유명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자, 사택지적비라는 것은 오늘날 사비에서, 예전에 사비에서 발견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인제 예서체로 그려져 있는 쓰여진
중국 육조시대 사륙 변전체가 이제 문제가 적혀 있죠. 예서체에 사육 분유처럼 그저 그 적혀 있고 주로 인제 "늙은 걸 핫하면서 불교에 기인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교적 요소도 있어요. 그 당시에 불교와 어떤 그 도교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그때 갑인년에 나지성에 사는 이 나지성은 아마 인제 요쪽 사비 쪽일 거예요. 예. 사택지적. 사택지적인데 이 사택시 보통 8 대성 중에 사시가 있잖아요. 이 사시. 이 사시가 원래 이름 그 성이 사택이에요. 그래서 도스 단성을 쓸 때 사시라고 하거든요. 사택지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집권자 중에 한 명이었다. 실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인제 나이가 많은 걸 한탄하면서 탑을 세웠고 그래서 "불교에 기이하겠다." 그 내용인데 그 안에는 또 도교적 요소도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인제 사택지적비 할 때 불교 사찰 불교적 어떤 요소도 있지만 도교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도교 얘기할 때 요 사택지적비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택지적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 백제 도교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기족사에 전래됐고 방술이 유행됐다. 근데 방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신성이 따르는 어떤 비법?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방술일 수 있겠죠.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지? 주문이 나는지 그런 것도 있죠. 예. 주문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도 다 방수에 속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제 도교에 영향을 받았고 자 산순문전이라 그 당시에 인제 전이라는 것은 인제 일종의 벽돌이죠. 벽돌에 삼신산이나 도가 도사 같은 모형들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벽돌에 이제 도교 요소가 있고 앞에 얘기한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 남긴 비문도에 도교 요소가 있고요. 매직권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교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금동요 보 복례양 아니 금동용봉 복례 상항로가 있어요. 예. 요것도 인제 여기죠. 도교적 요소가 있다. 이 도교에 보면 여러 가지 인제 삼신산이나 인제 도가 이제 도사 모습도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사비 시대 때 주차장에서 그 사비 시대 유적지 중에 예전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비 시대 예전에 공주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주차장 공사를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신라가 때 시비간지가 있고 그 임해전이라고 해 가지고 인제 요게 그 삼신사를 조성했다. 그 안압지에 있는 거죠 여기. 예.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서를 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서는 신라 말 조선이 중국에 본격 수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중대 때 들어왔다고 보이지만 이게 널리 보급시킨 사람은 도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도선 비기를 쓴 도선이.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도 그 자체 풍수가 있어요. 그 배삼인수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자체 풍수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 그 배삼인수에 따라서 음락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중국식 풍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 풍수 사상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또 번영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풍수는 풍수에다가 도참 사상이 결부되죠. 첫 번째 특징이. 도참이라는 것은 예언 사상이야. 이게 뭐냐면 도선비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땅을 보니까 여기에서 왕자나 왕이 태어난 직이다. 그래서 왕씨가 이제 나중에 그 왕건이 왕이 된다. 이런 식의 도선비가 요런 풍수 도참에 입각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풍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풍수에 입각해서 뭐냐면 모든 걸 활용할 수 없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기가 세한 것도 있고 지기가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있잖아요. 지기가 세한 거는 그냥 거나 약한 건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지기가 강하고 지기가 세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좀 부족해.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기가 강한 것은 좀 뭐냐면 약하게 하고 지기가 약한 건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걸 비보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비보 사상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기가 약하면, 만약 약하면 요게 사찰이나 타벌 같은 것들을 짓죠. 예. 그래서 지기를 올려주는 거죠. 예. 이래서 기존의 그 지형을 번영해서 풍수에 맞게 번영해서 인위적으로 번영한 비부 비부사상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특징이에요. 풍수와 도천사상이 연결돼 있고 비보사상이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영향을 보면 경주 중심 행정 조직을 개편을 통해 지방 중심의 그 국토 재편을 주장했다. 신라 정부의 권위가 약화됐다. 그래서 경주는 이제 지기가 쇠퇴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백산 이부의 각 지역에서 자기가 지기가 강하다는 걸 강조하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또 왕이 태어난 곳이다. 여기가 또 아까쯤 얘기했죠. 대표적인 도손비기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영향을 보면 개성 지방에 성장한 호족 출신의 왕건이 후삼국이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다. 이게 도손비기예요. 그래서 도손이 보기에 이 송악의 기가 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이 탄생된 기운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언했고, 왕건이 후에 이제 송악을 근거해서 보여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사회적 배경을 줬다는 거. 그렇지만 배타성도 있어요. 예, 배타성. 그래서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이 띠고 있거든요. 이 풍수지기가 왜 배타적이냐면 분명히 그 각종 호족들이 그 자기가 이제 비기 그 풍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사는 곳에 다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거잖아요. 분명히 예언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중에 왕건이 여기 통일하고 나서 이 뭐냐면 다른 비기류는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배타적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풍수 도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타적 성격이 띠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학문과 기술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역사 편찬해 볼게요. 자, 그 역사는 처음에는 이제 구술로 했죠. 구전으로 이제 뭐냐면 전달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문이 들어오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초창기 때 기록은 되게 신화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달됐기 때문인데, 불교나 유교가 도입되면서 점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사실과 된, 그러니까 팩트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불교와 유교가 도입된 이후부터고요. 그전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초창기 때 기록은 구전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기록이 좀 약간 신화적 요소가 강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불교와 유교의 영향 때문에 이제 사실 중심의 어떤 팩트 기주도 서술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차 사조가 아니잖아요. 2차 사조죠. 그럼 2차 사조면 그전에 1차 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차 사조의 역할을 했던 사료들이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없지만.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때 왜 그 역사서를 만들었냐,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 체제 정비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각국의 편찬 내용을 보면요. 먼저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보면 소수진 왕 때도 추정되지만 유기가 100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건국사실 및 왕과 귀족들의 활동 및 계보를 서술했고요. 그중에 연양왕 때 들어와서 이 유기의 100권을 좀 정리해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거든요. 아마 이 신집 안에는 그 당시 이제 수나와 싸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전에 수나하고 지금 수나와 싸우고 있으니까 예전에 고구려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한 걸 표현할 거거든요. 국난 극복의 역사 같은 거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추려 가지고 신집 5권을 뭐냐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 항쟁 속에서 국난 극복의 역사 부분을 재정리했다. 자, 백제인데 백제는 근초고왕 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예. 자, 백제 근초고왕 때 공후학은 서기를 전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서기라는 게 기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문서를 기록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책의 어떤 고유명사에 해석해 가지고 서기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서기를 전수했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전해오는 기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삼국사기의 기록들도
백제 고유에 남겼던 기록도 좀 있지만 상당수가 중국의 기록을 뭐냐면 뺏겨 갖고 이제 백제 역사 기록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 일본서기. 그래서 일본서기는 왜 삼국사기에 없는 어 그 백제에 관련된 그 일본서기 많냐 하면, 일본서기의 1차 사료가 됐던 게 뭐냐면 백제 3 사예요. 예. 백제기, 백제신창, 백제봉기가 일본의 1차 사료가 됐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그래서 백제기는 이제 한성시대 때 관련된 사료고, 백제신창은 웅진시대 때, 그다음 백제봉기는 사비시대 때 관련된 기록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서기를 썼기 때문에 백제나 가야 관련된 내용들이 일본서기에 되게 많아요. 물론 왜곡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그걸 좀 약간 사회비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상당히 많은 역사 사실을 끌어낼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그 마한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만을 언제 온조왕 때부터 다 정복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언제 근초고왕 때 정복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신공항후가 근초고왕이 명을 해 갖고 정복했다는 건 왜곡이지만, 근초고왕이 그 당시 나진 어디야 영산강 유역 지역, 나주 지역을 정복한 기사들이 나올 때 이때 만이 완전히 백제에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한국사 연구할 때 그 특히 백제나 가야 연구할 때 일본서기가 상당히 사유적 가치가 높은 게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진흥왕은 때 거칠고 국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로 인제 진골, 왕골의 이제 정당성을 강조해 진골 범위를 확정짓고, 그 계보까지 성골과 진골을 소급정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박격거세 때부터 이미 성골과 진골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때 성골과 진골에 나온 개념은 빨라도 4 세기 때, 늦으면 6 세기 때, 그러니까 4 세기에서 6 세기 때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진흥왕 때 만들어진 그 지휘부의 국사에서는 마치 초창기 때부터 성골과 진골이 있는 것처럼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각국의 인제 그 편찬 시기에 보면 소수리왕 때나 근초광 때나 진흥왕 때나 나름대로, 물론 소수리왕 때는 좀 위기에 처해지긴 했겠지만 나름대로 국력이 어느 정도 피크가 될 때, 왜냐면 이게 저술됐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사료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어떤 1차 사회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김대문을 보죠. 김대문하고 최치원은 독립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한번 관련된 예문이나 어떤 그 선지로서 나왔어요. 요거 좀 파악을 해 두면요. 예. 먼저 김대문을 볼게요. 김대문은 출신이 그 진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정통을 강조하는데, 이때 정통은 뭐겠어요? 골품제 중심의 정통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대 출신이에요, 중대. 그러니까 최치원하고 좀 달라. 하대고. 예전에 한번 시기적으로 관련돼서 김대중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라 고유의 어떤 정통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요. 예. 그리고 정통 문화 이런 것들 강조하죠. 대신에 이제 유교 등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했던 사람이 김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김대문의 그 여러 저서들은 후에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많이 인용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뭐 거서관이라든지 차차홍이라든지 마디간이라든지 등등 신라 고유의 왕후가 있죠. 이거 다 이제 김대문이 그 자기 책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김대문의 저서는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고승전이 있고요. 고승전이라는 것은 역대 유명한 승려들의 정기를 서술한 것도 있고, 하랑세기였어. 하랑세기는 하랑제 정기 서술돼 있다는데, 이 하랑세기가 최근에 인제 발견됐죠. 그래 갖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야당세기가 인제 그때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그 박창하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청와과의 어떤 보물창고에 가 가지고 필사해 가지고 가지고 왔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보물창고에 파란색이 있고 그걸 필사해서 가지고 왔다는데, 근데 이 필사본 자체를 못 믿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 왜냐면 파란색에 보면 계몽이니 이성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19세기 때 일본에서 만든 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후에 그 박사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야? 아까 지금 이름했던 박채 박창아가 이게 박창아죠. 박색창이 아니라 박창아. 이 박창아가 만든 소설책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이제 하랑세기에 보면 그 박창아가 뭐 소설책을 는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하랑의 정기도 있고 근친혼, 동성애, 여러 가지 다부제, 그래서 여러 한 명의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는 이런 고대사의 실상을 서술했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위서 논란이 있는 게 하랑세기다. 지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소설책이라는 이것도 있고 박찬호의 소설책이라는 이것도 있고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해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거죠. 예. 계림 작전인데 계림은 신라의 예전에 국명이었죠. 그러니까 신라의 중요한 역사상의 사건들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상기가 있어요. 한상기는 원본은 전달되지 않지만 존재하지만 김부시 서선 삼국사기에 김대문의 저서를 이용할 때 많이 이용한 게 한상기거든요. 이 한상기는 그 당시에 이제 김대문이 그 한산주 지방 총독을 갔을 때 도독이죠. 한산주 지방에 그 지방에 도독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뭐냐면 기록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신라 문화의 이제 의의를 보면 신라 문화의 자기 문화에 대해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론 이때 신라 문화라는 것은 골품제 중심의 문화예요. 진골 중심의 골품제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대품에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최초는 정반대죠. 유교 문화에 심취하지 않으면서 삼국시대의 이의 기존 문화를 정통적으로 계승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삼국시대 기존 문화를 정통으로 계승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 김대중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가 자체적은 아니었지만 선지로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치원을 보죠. 최치원. 자, 최치호는 그 김대문에 비해서 좀 뒤에 후대 사람이죠. 예, 하대 출신인데 신라대. 그래서 도당 유학생으로서 유교적 지식이냐, 그 유별선도 다 뭐냐면 상교도 다 겸비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골품제사의 중심에 어떤 신라대 반기를 들 수밖에 없죠. 특히 김대문이 강조했던 진골 중심의 어떤 정통을 무시했어요.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 유교 사상. 그래서 유교 사상을 통해서 신라 위기를 극복했고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 신라의 왕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김대문은 신라 왕호를 그대로 썼는데 이 사람은 그 왕호를 고유한 왕호를 쓰지 않고 그냥 중국식 왕호로 다 통합을 했죠. 그것 때문에 김구식이 비판했어. 직서하지 않았다. 그대로 쓰지 않았다. 그걸 이제 비판했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왕연대력이 있어요. 제왕연대력. 그래서 제왕연대력은 이제 삼국사기에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교적 사관으로서 이제 왕대 업적을 이해하고 앞에서 신라의 고유한 칭호보다 왕을 뭐냐면 개설했다. 중국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직서하지 않고 개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의부작의 원칙에 어긋나다 해갖고 김부식이 비판했어. 예. 자, 그리고 독자적인 사원설을 제시했는데 사만설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한 사만설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 사만하고 달라요. 만을 고구려 보고 번안을 백제로 보고 진화는 신라를 보죠. 진화는 맞는데 요게 틀렸죠. 만은 백제죠 지금. 변화는 이제 우리가 가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발해를 북국을 기록했다는 북국.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북국을 기록했다는 건 신라를 남국을 봤다는 거죠. 후에 남북국의 기원이 됐던 거. 그 인식 자체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학자였지만 선종 승려도 되게 친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선종 승려들이 죽었을 때 탁비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탁비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쓴 비명이 있어. 예, 돌에 쓰여져 있는 비명인데 이걸 사상 비명이라고 해요. 사상 비명. 예. 그래서 사상 비명을 했는데 뭐 대승복사비도 있고 지정대사적 도덕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석사 대공 탁비, 남해하상 백월보 탁공비 등인데 AUP는 없어요. 예.
그냥 선종 승려가 죽었을 때 자기 친한 성종 승려가 죽었을 때 썼던 비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요 기록을 보면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그다음 선, 그다음 도교죠. 그다음 풍수 도찰 사상 등 사상이 그다음에 복잡한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자 그다음에 승려들이 서로 알고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영어 그 유학자들이 이제 뭐 그 유학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불교 경전도 알고 있었고 풍수 도찬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왕건의 훈유식주에도 보인다. 이런 유불선의 어떤 사상의 복잡한 형상들이. 그래서 유교와 성종이 결합되면서 유교 정치 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시대 때 그 사상들은 서로 연합하면서 복잡성을 띈 동시에 또 반신라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대 역사 소설의 특징은 유아 국가적 천황 의식을 갖고 있고 종교적 낭만적인 성격이 있다. 자, 유아 국가적 천황 의식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자기만. 그래서 신화적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뭐냐면 역사 사실이 맞지 않고 좀 왜곡된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해 갖고 서술된 것이 유아 국가적인 어떤 천황 의식이야. 아직까지는 수의부작이라는 어떤 유교 역사관이 딱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자기만 잘났다는 어떤 그런 천황 의식에 입각한 그런 역사관이 쓰여졌고 그 종교적 낭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족의 설화나 신화, 전설 등으로 이렇게 신화 역사가 구성돼 있어요. 한마디로 신화하고 역사가 구분이 안 됐던 거야.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신화와 역사가 좀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유교적 역사관이 정착된 이후부터예요. 이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교육기관을 보겠습니다. 삼국의 교육기관은 고구려는 이제 태학이 있고 그다음 지방에 경당이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어떤 그 소양을 볼 수 있는 게 계로왕의 외교 문서예요. 내용은 상당히 비군한데 그 문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로왕의 외교 문서가. 그다음에 인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왕도, 그다음에 인신석이 써. 예. 그래서 유교 교육 강조했고 한가, 서등용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가 같은 경우에는 승려와 한왕도 사이에 널리 확산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삼국 유사의 삼대목이라는 책을 이제 언급하면서 몇 수 실려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향가. 향이라는 건 신라 고유의 어떤 노래, 시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서동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뭐냐면 무한과 선화공주의 사랑 얘기죠. 삼국 유사에 적혀 있는데 이런 기록 자체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문자나 한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이 인제 있는데 육두품이 주도했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통일신라의 유학의 특징은 뭐냐면 도교 그 유학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도덕적이다.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 이념으로서의 어떤 그 유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요런 것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하왕계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국학각 독서상 평가를 보자. 요거 되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 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7 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학 독서상품과의 인제 목적을 볼게요. 예. 둘 다 이제 전제왕권을 강화한 유교 정치적 이념을 수용했고요. 전문적인 관료 양성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중심의 어떤 고대적 관료 체계를 탈피해서 그 당시 유교적 지식이 익힌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거였고 그걸 통해 진골 귀족 억압하려고 했죠. 그래서 보면 국학과 독서상품을 보면요. 자, 국학은 신문왕 때 설치됐어요. 신문왕 때. 그래서 신라 중대 때 만들어진 거죠. 이 국학은. 자, 그래서 인제 골품제의 보수성은 실패했으나 유교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지배적 정치 인용으로 정착한 중요한 계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유교는 본격적인 정치 원리로서 사용한 건 아니에요.
포박만 한 거죠, 포박만. 주로 불교를 정치 이념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또 유교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주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그 뭐냐면 완전하게 이제 뭐 유교적 윤리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지배적 정치, 이념 정착은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 언제부터 이제 유교 윤리가 정치적 이념을 사용했냐면 그 고려 때부터. 고려 때는 이제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사용했다. 아직까지는 불교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서 보조적이었고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더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서상품과인데 독서상품과는 관리 등용의 기준을 유학교 공부의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요. 볼품보다 본의의 인지를 등용하게 한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죠. 국가에서 독서상품과를 실시해갖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예요. 요거는 하대 때 돼. 하대 때 원성할 때니까. 자, 그래서 인문 교양을 시험해서 가입 등에서 정치인을 확립했는데 이 국학이 등 독서상품과는 결국에는 골품제의 근간 신라제도에서 진고기록 발발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래서 육등품들도 유학을 받아들일 때 요런 데서 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도당 유학. 어차피 뭐 독서상품과나 뭐 이렇게 해봤자 하위직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냥 유학을 유학으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학을 보겠습니다. 자, 유학은 삼국시대 때 수용 목적을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가부장적인 권위를 향상시키고 공동체 성원의 결속을 장려하게 했고 그래서 주로 아까 전에 도덕적인 어떤 규범처럼서 받아들였고요. 경제에 대한 이제 어떤 훈구학적 이해와 학문학적 소양을 기본한 명문의 외교 문서 작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학을 또 받아들였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말한 그 개로왕의 국서 관련된 내용이죠. 자, 통일시대 유학은 육주분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제도와 윤리적 차원에서 뒷받침했다는 거, 도덕정치 확대, 그 다음에 국가가고 독서상국가 설치와 연결돼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수. 강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가의 출신이죠. 왕이 머리가 단단하게 생겼다 해갖고 붙여진 이름이야. 예. 그게 머리 숫자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돌대가리라는 의미인데 그 지능은 돌대가리 아니라 머리가 단단하게 생겨서 이름이 그렇게 붙였던 별명이고요. 대표적인 그 저서로서 서린기의 편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답서린기서가 있어. 예. 저번에 소개했죠. 이 강수가 썼던 거야. 그리고 청방인문서 같은 외교 문서로서 부유왕과 문무왕 때 통일 사업을 도움을 줬고요. 설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이르들 집대성 있죠. 예. 그래서 원효의 아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하완계다에서 유교의 도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작품을 제시했다. 그래서 하완계는 여러분들 이제 그 뭐냐면 신광 때 항해에 바쳤다거든요. 그래서 그 꽃들의 세계를 비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미꽃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한번 찾아서 보시고 자 한계를 보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진고기의 반발로 지배 이동에선 불가능했고 진고귀족들과 절충 타협했다. 그래서 앞에서 본격적인 유교 이념을 수용한 게 아니라 유교 정치의 포박만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을 볼게요.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술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게 무구정강 대다단이입니다. 요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게 불국사 3층 석각탑을 해체할 때 2층 그 뭐냐면 복장문로 나왔거든요. 2층에 있는 그 복신의 어떤 상면 중앙에 위치한 복장문로 나왔는데 보통 이제 탑을 만들 때 복장문을 해갖고 여러 가지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살이나. 그래서 그거 그때 해체 공사할 때 발견됐던 거고 이 무국정강 대다라기금은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세계 최초의 뭐냐면 목판 인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판 인쇄술보다는 목판 인쇄물이 낫겠네요. 예. 목판 인쇄물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중국은 이걸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 중국은. 왜냐면 이거 당나라에서 수출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거기 측정 문자가 있는데 측정 문자는 당나라에서 그 당시 쓰였던 고유 문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목판 부부장과 대다라는 경이 당나무로 만들어요. 당나무 결정적으로. 당나무는 신라에서 종이를 만들 때 썼던 그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에서 주장한 자기 거라고 주장한 개소리다. 예. 자, 이름 정도만 외워두세요.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무구정강 대다다익입니다. 그럼 현존 세계 최초의 그 뭐 금속 인쇄물은 뭐예요? 직지신경이죠. 그러니까 목판 인쇄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금속 그 인쇄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세계 최초. 우리가 직지는 이제 지금 프랑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고군과 예술 관련된 부분 내용을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요.